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입니다. 올해 78이고 제가 일군 재산이 수백억에 이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생을 숫자와 계약서 속에서 살아왔고 냉정한 판단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명확했고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저택 안채 뒤편 그 낡은 월세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돕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 소리가 이 단단했던 가슴 한편을 묘하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월세방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정자의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과 같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펼쳐진 정원에는 사철 푸른 나무들이 도열해 있었고 본관 건물은 백색 대리석과 유리로 이루어진 현대식 구조였습니다. 마당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차고에는 수입세단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직원만 해도 집사, 정원사, 요리사, 청소부를 합쳐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정자는 그들에게 정확한 급여와 명확한 지시만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도 정자가 신경 쓰지 않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채 뒤편 본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한때는 창고로 쓰였던 그곳을 10여 년 전 월세방으로 개조했고 이후 몇 차례 세입자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곳에 사는 이는 준호라는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병든 아내와 7살, 5살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자는 준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사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였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는 삶을 10년 넘게 이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전 현장에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회복이 더디었고 결국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에서 아내를 간호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월세가 2달째 밀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정자는 이상하게도 즉시 퇴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정자라면 망설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좀 더 두고 보지요. 정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자에게도 낯설었습니다. 집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자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주식 보고서, 세무자료, 평생 익숙한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경쾌한 세상 근심 없는 그 소리가 정원 너머 월세방 쪽에서 흘러왔습니다. 정자는 무의식 중에 펜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작은 마당에서 두 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준호는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부축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보자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정자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정자는 평생 가족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20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정자의 재산만 탐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정자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는 유산 다툼 이후 연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자는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철저히 계산적으로만 맺었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신뢰는 배신의 전조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 월세방 가족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이들은 병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지 왜 그 웃음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정자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사가 차를 가져왔지만 정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정자가 평생 외면해온 무언가가 저 소리 속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월세방 가족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조용히요. 집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정자 역시 정자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원을 산책하던 정자는 우연히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정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길을 막았네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그러면서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준호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건강한가요? 정자의 입에서 나온 질문에 정자 자신도 놀랐습니다. 준호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준호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웃고 있는 사진,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진, 상을 받는 사진. 그 어디에도 누군가와 함께 진심으로 웃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정자는 앨범을 천천히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월세방의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 알 수 없는 끌림이 정자를 자꾸 그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상한 감정의 끝에 정자가 평생 외면해온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집사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자는 준호 가족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수진, 36살이었습니다.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며 병원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든다고 했습니다. 큰아이는 7살 지민, 작은아이는 5살 지우였습니다. 밀린 월세는 400만 원, 병원 빚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숫자로 정리된 그들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면서 정자는 문득 서재의 한쪽 서류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 상자를 마지막으로 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손에 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망울, 앞니가 빠진 자리로 보이는 허연 잇몸. 정자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현수, 정자가 인생에서 단 한 번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정자는 당시 28살이었고 남편과 이혼한 직후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떼다가 길거리에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현수는 정자의 곁에서 놀거나 좁은 가판대 밑에서 졸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잠들면서 정자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오후였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정자는 옷을 펼쳐 보이고 가격을 흥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정자의 옆에서 연필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탕 사줘. 아이가 졸랐지만 정자는 손님을 응대하느라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 그게 정자가 현수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이 줄어들고 정자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가게에 갔으려니 했습니다. 현수야.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자는 황급히 주변 가게들을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파란 티셔츠 입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곳곳에 붙였습니다.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시장 주변을 헤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점점 무관심해졌고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정자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현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엄마, 사탕 사줘라고 졸랐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손님 응대를 잠시 멈췄더라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더라면, 후회가 정자를 삼켜버렸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정자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정자는 악착같이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현수가 언젠가 돌아왔을 때 보잘것없는 엄마가 아니라 든든한 엄마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가게는 중소기업이 되었고 중소기업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자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안에는 늘 그 공백이 있었습니다. 현수가 있어야 할 자리, 그 빈자리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현수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결혼을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정자를 원망하고 있을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자는 가끔 거리에서 40대 남자들을 보면 유심히 쳐다봅니다. 혹시 현수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요. 사설 탐정을 고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세방 마당에서 지민이와 지우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살, 5살. 현수가 사라졌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정자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집사의 목소리에 정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월세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준호는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정자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멈춰 섰습니다. 정자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월세방 가족에게 식료품을 좀 전해주세요. 조용히, 제 이름은 밝히지 말고요. 집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사가 나간 후 정자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자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자가 40년 동안 외면해온 것, 그것과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저 월세방 가족이 정자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오래된 상처를 만지작거리듯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현수가 정자에게 남기고 간 것을 찾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자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식료품을 전달한 다음 날 집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월세방 댁에서 누가 보낸 건지 계속 묻더군요. 회장님 말씀대로 모른다고 했습니다만 준호 씨가 여러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는 머뭇거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월세도 밀렸습니다. 총 3달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자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3달치 월세라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정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왜 이렇게 그 가족이 신경 쓰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준호 씨가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합니다. 월세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겠다고 전하세요. 집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준호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구두도 닦아 신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자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준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준호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피부,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자세. 준호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준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월세를 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정자는 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준호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두툼한 손, 진지한 눈빛. 준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월세를 갚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한단 말입니까? 준호 씨, 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월세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도 못하고 아내는 병원에 있고 아이들은 어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왜죠?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족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이, 제 아내가 저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버텨야 합니다. 어떻게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눈빛을 보면서 왠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포장하지 않은 가식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현장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녀가 저를 돌봐줬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지민이는 7살, 지우는 5살입니다. 착하고 씩씩한 아이들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준호는 말하면서 조금씩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준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은 준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정자는 문득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현수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좋은 분이셨다고 하더군요. 순간 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 그 이름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정자의 아들 이름, 40년 전 시장에서 사라진 그 아이의 이름. 정자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수라고 하셨습니까?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아버지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정자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다만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다고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모릅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그 말이 정자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정자의 현수가 살아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정을 꾸렸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정자를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정자를 찾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버린 엄마를. 정자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정자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말했습니다. 월세는 걱정하지 마세요. 당분간 유예해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다. 정자는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제가 당신 가족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요. 그게 조건입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준호를 보내고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정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현수, 정자의 아들 이름, 그리고 준호의 아버지 이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정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자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자의 아들이 정말 살아 있었는지, 그리고 준호가 혹시 정자의 손자가 아닌지. 그날 밤 정자는 다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현수의 얼굴과 준호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탐정을 다시 고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준호에게 직접 더 물어봐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든 정자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현수에게 그리고 정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현수, 정자의 아들 이름이자 준호의 아버지 이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정자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 5시 정자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현수가 실종되었을 때 적어둔 기록들이었습니다. 실종 날짜, 입고 있던 옷, 키와 몸무게, 특징들. 정자는 그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씨가 바래졌지만 정자의 기억 속 현수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자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가족의 병원 기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치료비 지원을 명목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용히 진행해 주시고요. 사흘이 지난 후 집사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측에서 협조해 주었습니다. 준호 씨가 치료비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해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사가 나간 후 정자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서류는
수진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희귀 난치병 진단서, 치료 경과, 입원 기록. 정자는 그 서류들을 넘기며 준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명 박준호 생년월일 1986년 3월 15일 부 김현수 사망 모 최은희 사망.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현수. 그 이름이 서류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김현수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1964년생. 정자의 아들 현수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현수의 사망신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망 날짜는 2010년 8월 3일.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자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자가 미친 듯이 찾았던 그 아이가 살아서 어른이 되었고 가정을 꾸렸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자가 다시 만날 기회도 없이. 현수야. 정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자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마음껏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현수의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정자의 저택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현수가 평생 이렇게 가까이에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만약 정자가 조금만 더 찾았더라면, 만약 운명이 조금만 더 자비로웠더라면 정자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자는 서류를 모두 읽었습니다. 김현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으로 보호되었다가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시설에서 성장했습니다. 20살에 고아원을 나와 공장에서 일했고 최은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는 아들이 28살 되던 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자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현수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와 헤어져 낯선 곳에서 홀로 자라야 했던 그 아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엄마를 찾았을 그 아이. 하지만 끝내 정자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아이. 그리고 결국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미안해, 현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현수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아들을 남겼다는 것. 그것이 정자에게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정리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세방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정자의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 현수의 아들이자 정자의 혈육. 그리고 준호의 아이들, 정자의 증손자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흐릿해진 눈동자. 정자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준호에게 할머니라고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은인으로 남아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기로. 너무 급하게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현수가 자신의 과거를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과 관계를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방을 수리해 주세요. 난방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집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구나.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가족을 돌봐줄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들을 내 아들에게 해줄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날 오후 정자는 오랜만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월세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준호는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민이가 아버지에게 안기고 지우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정자를 발견하고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정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산책 중입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자의 손자, 정자의 증손자들, 정자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자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말에 정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그들은 모르고 한 말이지만 정자에게는 그 어떤 호칭보다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녕. 너희들 이름이 뭐니? 저는 지민이에요. 저는 지우예요.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재미있니?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그림 그렸어요. 정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할머니한테도 보여줄 수 있겠니?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는 준호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제 서재로 오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정자는 돌아서서 천천히 본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자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적절한 때가 오면 정자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현수를 만났습니다. 현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정자는 꿈속에서 현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약속대로 정자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정자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준호 씨. 정자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의 흔적을 이제야 찾았다는 것을
눈앞에 이 남자가 정자의 손자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호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이 현수였습니다. 40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 아버지 이름을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당신 가족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아들의 기록입니다. 정자는 오래된 수첩과 사진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생년월일, 실종 날짜, 고아원 기록, 그리고 정자가 40년 동안 간직해온 현수의 사진. 준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제 할머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제 아들을 살아생전에 다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하셨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다고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리워만 하셨다고요. 정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정자를 그리워했다는 것, 찾고 싶어 했다는 것.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준호야. 정자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 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정자는 무너졌습니다. 정자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40년의 공백을 넘어 마침내 만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정자는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걱정하지 마. 수진의 치료비, 아이들 교육비, 모든 것을 할머니가 책임질게. 그리고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월세방을 나와서 본관으로 들어오렴.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란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희는 지금처럼만 지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과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너와 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구나. 그날 이후 정자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에게 지시를 내려 본관 2층에 방 3개를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방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허물고 그곳에 정원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 가족은 본관으로 이사했습니다. 지민이와 지우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넓은 방, 따뜻한 침대, 풍성한 식사. 무엇보다 할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면 정자는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지우가 그림을 그려 보여주면 정자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준호와 함께 병원으로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준호가 들어서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란다. 준호의 할머니.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우리 할머니였어. 아버지의 친어머니셨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정자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해 치료받게 해줄게. 그리고 빨리 나아서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오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준호는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저희가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부담이라니. 너희들은 내 가족이란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가족. 이제 겨우 찾았는데 어떻게 부담이겠니? 그날 밤 정자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깨냈습니다. 현수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내 아들을 만났어. 정말 좋은 아이더구나. 너를 닮아서 착하고 성실해. 그리고 내 손자들도 만났어. 예쁘고 밝은 아이들이야. 정자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현수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 가족을 지킬게.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내 아이들에게 줄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월세방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저곳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 뒤에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민이와 지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지민이, 지후, 일찍 일어났구나.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소풍 가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갈게. 우리 같이 가자.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자가 평생 원했던 것이라는 걸.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온기. 40년이 걸렸지만 정자는 마침내 찾았습니다. 몇 달 후 수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정자는 집 앞에서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준호가 수진을 부축하고 아이들이 양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렴, 수진아.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자, 준호, 수진, 지민이, 지후. 정자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자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지민이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정자는 그 작은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밥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로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정자는 안경을 쓰고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저택 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40년의 공백을 채우는 가족의 숨결이었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내가 남겨준 선물 덕분에 엄마는 이제 행복하단다. 정자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현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축복이었고 용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월세방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화단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란다, 현수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본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꼭 안아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자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들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안에 작은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실과 재회의 이야기였고 슬픔과 치유의 이야기였고 무엇보다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